중국이 이제 그 심층에 있는 금을 캔다라고 하는 건 이젠 채산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을 단 1g이라도 더 모아야만 하는 그런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자산들이 뭐 사라졌다 다시 생겼다, 그리고 뭐 국가에 몰수되기도 하고 어떤 국가가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그 모든 역사에서 살아남은 절대 통제받지 않았던 유일한 자산이 바로 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요즘 달러가 좀 이상합니다. 달러 지수가 올 들어서만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52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또 단기 대체제로 급등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 전문가 조규원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 없다더니 달러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달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화폐들이 영원한 화폐라는 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달러도 거의 뭐 처음 시작된 1913년 이후부터 하면은 거의 100년이 지난, 화폐를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할아버지 정도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폐, 달러의 가치도 많이 흔들리고, 오히려 이제 화폐 시스템이 또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트럼프의 BBB 법안이라고 있죠. 감세 법안. 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많은 국가 부채를 더 돈을 풀어서 늘린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국제금리 올라가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고, 이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많은 부채에서 한 3조 2천억 정도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도 더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그 신용도가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달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사실 신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달러가 더 많이 풀리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국채를 더 안 찾게 되고, 네. 미국이라는 국가를 더 신뢰를 잃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요즘 달러 가치를 자꾸 이제 흔들리게 만드는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월가도 그렇고 세계 중앙은행들도 요즘 금을 매집하고 있잖아요. 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중국이긴 합니다. 중국은 2000년부터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무섭게 금을 사모고 있는 국가인데요. 한 20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400톤 언저리였던 중국의 금 보유량이 네. 벌써 2000톤을 돌파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공식적으로 금을 잘 보고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5,000톤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이 가장 이제 금 매집에도 힘쓰고 있고, 또 그 네. 금 관련된 인프라, 상하이 금거래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전략적으로 금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더 깊은 곳에서 금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금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이 그렇게 깊은 곳에서 금을 캐낸다라고 하는 건 금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금 가격에는 악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우리는 이걸 이제 뒤집어 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한 40년에서 50년 동안은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은 아니었어요. 뭐 그 기축통화의 가치가 흔들린다던가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야 사실 사람들은 금을 찾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정도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서 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점점 한 40년쯤 지나 한 2010년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금은 좀 구닥다리 같은 자산이다, 좀 구시대적 자산이다, 이런 게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심층에 있는 금을 캔다라고 하는 건 이젠 채산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을 단 1g이라도 더 모아야만 하는 그런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느껴지면 이제 금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과거로부터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금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된 게 금의 익명성 때문일까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장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의 가치라고 한다면 뭐 한정성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가치가 있지만 방금 딱 집어주셨듯이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익명성에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으로 따져도 그렇고 국가로 따져도 그런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5,000년 동안 금이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돈으로서 쓰였다라는 내용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요 문구 한 문장으로만 보면 그냥 금이 안전자산이구만 요 정도 생각하지만 네. 5,00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주식시장 우리가 ETF 뭐 한국 코스피에도 투자하고 미국 S&P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시장 자체가 마이너스 100%를 찍은 적도 있고 뭐 마이너스 99%를 찍은 적도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뭐 주식, 부동산, 뭐 다양한 그런 자산들이 뭐 사라졌다, 다시 생겼다, 그리고 뭐 국가에 몰수되기도 하고 어떤 국가가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역사에서 살아남은 절대 통제받지 않았던 유일한 자산이 바로 금이었던 겁니다. 금은 익명성이 있어요. 한번 내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거의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은 모든 장부가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략적 자산으로 취한다.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취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금만큼 가장 좋은 자산이 없어서 그래서 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은 외국으로 못 들고 나가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그냥 전자지갑에 쏙 넣어서 어디든지 다 국경도 없고 뭐 장벽도 없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유통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유통의 편리성 측면에선 비트코인이 금보다 좀 더 우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 우리 세상에 알려졌던 2008년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 더 본질적으로 가서 암호화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유사한 금이라는 비유를 썼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요즘에 이제 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고 책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비트코인이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되게 다른 자산이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라는 책을 보면 네. 돈의 세 종류가 있다. 가장 최상위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돈은 네. 금이고 그다음에 한 개인으로서 최고의 전략적 자산은 암호화폐들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국경을 넘어야 되는 네. 상황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정부의 돈 국가가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일종의 종이화폐 이런 돈의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종류는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상황과 성격에 맞게 그런 자산들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네. 국가도 왜 금을 이렇게 미친 듯이 모으고 분명히 비트코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금을 모을까? 이거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을 보니까 한 3,500달러 찍고 3,300선 정도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상승 사이클을 탈 때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고 약간 올라갔다가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형태를 많이 보이던데 이번에 어떨 것 같으세요? 금이라는 자산이 횡보, 그 다음에 상승, 횡보, 상승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는 게 큰 특징인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이런 횡보기가 끝났을 때 또다시 한번 거대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한번 상승기를 타면 거의 10년 내내 오르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상승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을 조금 지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승 사이클이 조금씩 더 가파르게 바뀌는 그런 네.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네. 7월까지였던 그런 유예 기간이 이제 8월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게 완화되진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어디서 또 지정학적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금의 상승은 앞으로도 어떤 트리거 때문에 나타날지 몰라도 반드시 그런 트리거로 인해서 또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금값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금값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8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달러 결제가 되게 어려웠던 국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와 정반대편에 있는 금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가 생각을 네. 하면 저는 금 가격에는 거의 아니 아예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언제부터 각광받기 시작했고 중앙은행들이 네. 모으기 시작했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가 요걸 생각해 보면 한 2010년대부터거든요. 예. 2010년대부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고 그리고 달러가 통제권을 잃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결국에 이 달러라는 신뢰를 건드려서 이 금 가격이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일종의 결제 시스템만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담보물은 여전히 미국 국채와 달러. 이 미국 국채와 달러가 문제라서 금 가격이 올랐던 건데 이 결제 시스템은 바뀐다고 네.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폐 패권은 한 100년 주기로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네. 1973년에 금 본위제 이거 폐지하면서 이제 패권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결국 페트로달러로 막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달러 패권이 한 50년 연장된 셈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 시스템이에요. 화폐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화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화폐의 담보물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대부분의 역사가 금이었어요. 네. 금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이제 뭔가 달러라던가 이런 화폐를 발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을 담보로 하면 금이 너무 희소하잖아요. 네. 그리고 1년에 채굴량이 뭐 늘어봤자 한 2% 내지 3%밖에 안 늘어요. 전체 금의 양에 비하면.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끊고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는 그러면 이 달러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때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페트로달러를 페트로달러. 네, 예. 시도했던 겁니다. 당시 헨리 키신저 이제 국무장관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비밀 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석유 거래를 다 달러로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시대도 석유 없이 돌아가는 게 거의 없지만 네. 그 당시는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 모든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달러를 사야만 하는 강제적인 달러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끝에 왔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만이 독점하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네네. 발행한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바뀌면 결국엔 이 달러가 다시 재탄생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새로 탄생하는 달러는 무엇을 담보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담보를 줄 거냐는 뭐 또다시 원유를 패권을 잡을 거냐, 네. 아니면 금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그런 전략적 자산을 취할 거냐, 이제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그 같습니다. 달러의 대체제로 뭐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영국의 브릭스 뭐 여러 가지 통화가 거론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텍사스가 금과 은의 법정 통화로 도입한다. 네. 사실입니까? 2027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 내에 몇 개 주에서는 금 자체를 이제 돈으로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금도 낼 수 있고 거래도 가능은 해요. 이러한 측면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금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디테일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50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살았어요. 네. 우리는. 석유가 돈이었고 달러 그 자체가 돈으로서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더 이상 달러는 못 믿겠다. 차라리 금이 돈인 네. 게 더 신뢰가 간다. 달러는
어떠한 리스크가 생각해보면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면 발행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달러를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만큼 모아놨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달러를 막 수십조 달러씩 막 풀어버린다.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떨어지겠죠. 있잖아요. 네. 뭐 마찬가지로 금을 갖고 있는데 뭐 이제 우주에서 금을 잔뜩 담은 소행성이 떨어진다. 이제 마치 이런 식의 리스크 같은 건데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미국 연준이 그러한 그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리스크가 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2008년에 나타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불어 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정치적 리스크까지 합치면서 뭐 달러를 동결한다던가 네. 이런 일이 생기니 완전히 그런 네.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인 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심지어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제 증시가 과열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증시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금값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돈이라는 건 한정적이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쪽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안전 자산인 뭐 달러, 미국 국채, 금 뭐 이런 쪽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돈이 돌면서 자산들의 가격이 변하곤 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BBB 법안도 감세 법안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꽤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다시 잘 되겠네. 주식시장 다시 호황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로 인해서 좀 위험 자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주식 가격들도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 측면에선 일리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만 네. 금 가격이 올랐던 것의 가장 큰 기전은 우리가 뭔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좀 모호한 경계에서 네. 벗어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다. 네, 근데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 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금 가격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금 ETF 몇 가지가 더 추가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금 가격이 오르다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ETF라는 게 아무래도 선물 거래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물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서 네.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ETF를 만든 그 ETF라는 펀드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 펀드 회사가 이제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금의 소유권은 펀드 회사예요. 그래서 뭐 물론 진짜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ETF가 그런 이제 상장 폐지가 될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 해준 경우들도 되게 많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ETF 투자가 위험하다, 나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ETF 투자도 우리가 편리성 면에서 상당히 좋은 금융 상품이지만 이제 그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생각한다면 실물인 그런 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가격을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네. 저는 그래도 올해가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있어서 네. 올해까지는 그래도 다시 이전 고점인 3,500불을 네. 탈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네. 내년에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들이 좀 더 선호를 받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약간 그런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올해 하반기 때는 좀 더 금의 상승 모멘텀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 가격과 국제 거래 가격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네. 뭔가 좀 투자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조금씩은 달라요. 기준 시세는 이제 국제 시세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이것보다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곳은 좀 더 이렇게 가격이 높기도 하고 수요가 좀 더 적은 곳은 이제 시세가 낮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네. 이런 말 이제 들어보셨죠. 작년 2월에는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20%가 더 비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요즘에 아마 주변에 금 투자 얘기 잘 안 하실 거예요. 주변 분들 얘기 네. 들어보면. 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금이 횡보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럼 이제 좀 더 재밌는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이 우리나라가 더 싸요. 국제보다. 국제 시세보다. 이럴 때는 사실은 금을 사놓으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도 했다가 오히려 역 프리미엄이 있었다가 이런 게 반복되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이 적을 때 샀다가 나중에 프리미엄이 높을 때 판다라고 한다면 금값이 똑같아도 이득을 보긴 하죠. 자, 지금까지 조규원 작가와 금 시세 현황 그리고 투자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금이라는 게 아주 지금처럼 한 3,300불 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 번 횡보에 들어가면 한 2년 이상 끌고 간 적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규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